많은 분들 자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참 이상한 게 저는 MBTI가 ISTP거든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평소에. 그래서 낯선 사람이랑 있으면 말도 잘 못하고 좀 어색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바라봐 주시고 집중을 해주실 때는 저 기분이 좀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약간 흥분이 된 상태인데 아무튼 오늘 자리 해주신 만큼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거 제가 좀 확신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하고자 할 때, 가령 영재학교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중학교 2학년, 좀 이르면 중학교 1학년 때 영재 정규반을 입반을 해서 1년 정도의 입시를 치르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 1년 안에 입시의 성패가 다 결정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볼 만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육상을 했었어요. 좀 지금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던 어떤 시절에 좀 찜박질을 남들보다 좀 잘해가지고 육상을 했었는데 그때 코치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셨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맨 처음 출발할 때, 스타트할 때 집중하고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할 때 반드시 집중을 해라 라고 하면서 뭐 출발할 때 자세나 들어갈 때 자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가르쳐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비유하자면 입시를 치르는 1년은 막판 스포츠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지점은 훨씬 이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어머님들이 지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어떤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건데 이 안타깝게도 이 시장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과학 수업들, 과학 커리들은 시작 지점에서의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업들은 특정한 반에 입반을 하기 위해서 내지는 다음 과정을 넘어가기 위한 진도를 빼는 과정으로만 전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마 여기 대부분의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과학 공부를 시작을 하기 이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과학 공부를 시작을 한 그러니까 일종의 스타트 라인에 서 계신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발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마음가짐은 또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간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카로드 영재반에서 입시전략 팀장 맡고 있고요. 동시에 블루반에서 중등과학,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이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타이밍에 과학 공부의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한 가지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과학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과학 공부를 할지 이 과학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아카로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수업이나 관리 같은 측면들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향 설정을 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꼬린 지점이 어딘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그 꼬린 지점을 대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님들 요 근래에 아마 대입 개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뭐 그러셨을 텐데 저희가 다시금 한번 이 대입 개편이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좀 상기해 보면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 작년 12월에 확정이 됐었죠. 최종적으로. 이 대입 개편안의 골자를 한 세 가지 정도만 추려보자면 일단은 문이과가 공통으로 수능을 응시를 할 거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내신 등급을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완화를 하고 내신의 평가 방식에서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를 할 거다. 뭐 요 정도를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브리핑 시안이 나왔을 때 주변에 의구심이 좀 많았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이 브리핑 시안을 발표할 적에 질의응답 세션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응시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이들의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내신을 상대평가 5등급제로 1, 2, 3학년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논서술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라고 하는 질문에 이 논서술형 평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이나 이 서술력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합한 평가 방식이다 라는 답변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요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거는 교육부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교육을 강화를 하고 사교육을 경감을 하자라는 목적, 그런 명분으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학은 어디까지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럼 대학교에서 봤을 때 공통과목으로 수능을 보고 내신 등급을 오히려 완화를 시키는 게 인재를 선발하는 거에 좀 모호함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아마도 각각의 대학들은 이런 교육부의 지침과는 별개로 어느 정도는 이 성향을 따라가겠지만 각자만의 독자적인 평가 방식이나 전형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서 가장 먼저 좀 목소리를 냈던 게 바로 서울대인데요. 이 2달 전쯤에 지난 2월이죠. 서울대 대입정책 포럼 행사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이 앞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뽑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전형 방식의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정시 위주의 수능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합격생들이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 좀 몰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인재들을 선발을 하고 싶은데 워낙에 정시의 파이가 크다 보니까 수능을 잘 봐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아무래도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이 서울권에 치중이 돼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이탈률 증가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이게 좀 본질일 거라고 봐요.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서울대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서울대 붙었는데 서울대를 안 가? 저 약간 상상을 하기 힘든데 이 지난 3년 동안 통계를 내봤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에서 서울대를 최종 합격을 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인원이 16%가 돼요. 1년 평균. 그러니까 서울대 입장에서는 계속 우수한 인재들을 일정한 양만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기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된다, 정부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기존의 수능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평가 체제에서 정시가 되겠죠. 여기에서 아이들의 학업 역량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교과 역량 평가의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거든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두 가지 전형 방식의 단계를 정리를 한 겁니다. 일단 수시와 정시에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는 부분이 회색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과 역량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생기부죠. 아이들이 생기부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부분인데 기존까지는 생기부 평가의 비율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애들이 뭐 내신을 잘 땄는지를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로 인식이 됐었고, 그리고 실제로 생기부 등급을 A, B, C 세 단계 정도 이런 식으로 나누고 정시 2단계에서 20% 정도를 반영을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생기부 평가 등급을 7단계로 확장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정시 2단계에서도 생기부 등급의 반영 비율을 40%까지 확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될 거는 단순히 대학을 갈 때 생기부상의 내신 성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과목을 이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수 과목에 대한 학업 내용은 어떠한지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교과 외적으로 세부 특기사항, 그리고 행동 특성,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교과 외 활동들도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일단 한 가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수시 2단계 보면 창의 융합 역량 평가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면접이에요. 면접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능으로는 좀 우수한 인재를 가리기 힘들다. 그래서 면접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인재상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선발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창의적 문제 해결, 두 번째가
융합적 과제 수행, 세 번째가 분석적 토론인데 사실 이렇게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 창이라는 단어들. 어머님들이 앞으로 이제 입시를 치르다 보면 창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창의 융합, 창의 사고, 뭐 창의적 문제 해결, 창의 실험, 엄한데 다 창이라는 말이 붙어요. 근데 사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창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그냥 참신한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건가? 뭐 요 정도로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시에서 사용하는 창이라는 단어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바탕으로 모르는 상황, 낯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가를 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역량을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융합적 과제 수행. 융합이라는 거는 비교적 간단하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여러 과목을 배우지 않습니까? 뭐 과학만이라고 하더라도 물화생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물화생지의 개념적인 요소들을 좀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서 뭐 어떤 하나의 과제,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 도시를 설계한다든가 스마트팜을 설계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한 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너가 배웠던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봐 라고 하는 게 융합적 과제 수행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분석적 토론, 학교에서 토론을 시키는 이유는 좀 명확합니다. 본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좀 전에 그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논서술력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종합을 하면 이 학생부 생기부상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역량, 학업 역량,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 융합, 이 논리력, 이런 것들 두루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서울대 이전에 이런 것들을 두루 평가하는 학교가 이미 존재를 했습니다. 그 학교가 어디일까요? 네, 그 학교가 바로 영재학교예요. 그래서 일례로 며칠 전에 발표가 됐던 서울과고 입학 전형 요강을 좀 발췌를 했는데 저희가 좀 전에 언급을 했던 그런 평가 요소들이 전형 일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창의나 뭐 융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같은 거를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서울대의 얘기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교육부의 지침대로 아이들의 융합적 사고나 뭐 문제 해결이나 논 서술력을 평가한다는 그 말이 서울과고의 입학 전형에 써 있는 이 단어들이랑 같은 맥락으로 써진 거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려서부터 준비하고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 이게 훈련되어 있는 친구들이라 이 대입 시즌이 되어서 처음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친구들이랑은 사실은 굉장히 큰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설령 뭐 우리 아이가 영재고나 과고 쪽에 뭐 진로상의 문제로 아니면은 성향상의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역량이나 요소들에 대해서는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반드시 어머님들이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영재고하고 자사고를 이제 준비하는 이점이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플러스 그리고 생기부상의 내용을 각 학교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다라고 했을 때 생기부상의 내용이 얼마만큼 풍부하게 들어가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변별의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시작 지점으로 돌아와서 시작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요소들을 차츰씩 성장시켜 나가겠다라는 목표가 정확한 상태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목표 달성의 출발점은 아마도 중등과학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등과학 교과과정 내에서도 방금 얘기했던 그런 역량을 성취하라고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물리화학 생물 지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건 교과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 이해된 개념들을 영역 간에 연계되도록 한다라는 것은 융합의 관점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적 사고,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은 제가 이따가도 탐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창의적 문제 해결과 사실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중등과학에서부터 이런 역량들을 키우도록 학습을 해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중등과학 교육들이 그런 것과 좀 괴리가 있는 거죠. 좀 진도를 빨리 빼고 고등 선행이나 어떤 뭐 입시반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도구 정도로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등과학이 과연 이제 교과가 잘 이행이 되고 있냐라고 하면 이 중학교 애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로 들어갔을 때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처음 치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업 역량이 고1 모의고사에서 처음 드러나게 되는 건데 앞에서 보시다시피 통합과학이 사실 중등과학의 거의 70% 이상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난이도의 요소로 봐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과학인데도 불구하고 1등급 받는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고1 때 치르는 사회나 과학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40점만 넘으면 1등급을 줘요. 그래서 이 1등급을 넘는 비율이 사회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요 과정에서의 교육과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중등과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한번 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중등과학을 출발 지점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로드맵을 한번 제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어머님들도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은 이 시점부터 한번 전체적인 틀을 짜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로드맵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영재반이나 과고반을 입학을 희망을 하시는 어머님들은 아무래도 이 물리나 화학대, 물리대, 화학대에 좀 중점적으로 무게를 두고 로드맵을 짜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여기에 좀 추가가 되는 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카로드에서 제일 이 시그니처라고 생각하는 수업이 물론 제가 하는 이제 중등과학이 좀 훌륭하긴 한데, 근데 이 비기닝과 브릿지라는 수업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중등과학을 한번 뗐다라고 하면은 바로 물리대비반에 들어가서 물리올림피아드 상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중등과학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바랑 물리대회에서 아이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바가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등과학은 어느 정도는 개념을 정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이제 주된 목표라면 이 물리대회는 집요한 계산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문제를 푸는 능력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등과학이랑 비교를 했을 때 내용적인 요소도 훨씬 넓게 포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등과학을 딱 끝냈으니까 이젠 순서상으로 물리대회 대비를 할 때다라고 한다고 앉아 있어도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라는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아마도 다른 데는 이런 수업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물리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두 가지 수업이 있습니다. 자, 이 수업과 물리대회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음 달에 또 물리화학대회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이의 성향이나 진로에 따라서 영재고나 과고를 대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전략적인 차원에서 일반고를 진학해서 의대를 준비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친구들은 중등과학을 다 하시고 난 후에 통합과학으로 연계되는 이런 과학 수업을 듣고 그 뒤에 고등학교 또 물리 화학에 해당하는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영재고 과고 대비하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기에는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 통합과학 수업도 제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냐, 이게 이제 당면한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동시에 저희 아카로드에서 추구하는 수업의 방향, 그리고 제 수업에 어떤 부분들이 녹아있는지를 소개하는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중등과학이랑 영재 입시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태어나서 과학을 처음 배우는 애기들에서부터 그리고 완전히 그 동나이대에서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벨의 애들까지를 다 가르치고 있어요. 좀 특이한 포지션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 아이에 대해서 이 과학 과목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긴 시간 동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과학 과목에서 성장이 되게 빠른 친구들이 두 가지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 첫 번째는 개념 학습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과학 과목 성장이 되게 빠른 친구들은 이제 개념 학습을 할 때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나 근거를 계속 제시해 가면서 개념을 재구성을 하더라고요. 이런 패턴이 있고,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 그래서 어떤 유형,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자기가 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는 거, 문제에서 근거를 잡는 방식이나 풀이라는 방식을 본인만이 체계화를 해놔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학습 패턴을 수업에 녹여내기 위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런 패턴을 좀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많이 수업을 구성을 했는데, 이제 애들이 가장 먼저 개념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개념이라는 것은 탐구의 산물입니다. 근데 이 탐구라는 것이 뭐냐면,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 탐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라는 것은 이 과거의 어떤 과학자들이 탐구의 결과로 이제 확립을 해 놓은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탐구의 결과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으로만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어찌 보면은 탐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탐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 바로 과학자들처럼 생각하는 데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거창한 말로 좀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과학자들처럼 생각한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본인이 관찰을 한 거, 본인이 경험을 한 거를 토대로 규칙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수업에 뭐 장난감들이나 프로젝터 같은 것들 많이 활용을 하는 이유도 아이들에게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책에 있는 내용,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오히려 반대로 내가 계속 관찰을 해봤더니 이런 패턴이 보이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성립을 하더라라는 걸 본인이 느끼면서 이것이 개념으로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개념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수업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전에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라고 했던 체계화가 되어 있다. 내가 문제를 하나 푼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문제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렇게 좀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화가 가능하거든요. 문제를 하나 푼다는 것은. 근데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해놓으면 뭐가 좋냐. 아이들이 문제를 맞추지 못했어. 오답이 났을 때 어떤 지점에서 부족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용이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체계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풀리다 보면은 그냥 틀린 문제는 맞을 때까지 푸는 거죠. 본인의 약점이나 본인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틀렸으니까 푼다 라는 이런 단순한 패턴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이런 워딩을 직접 사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교육 제공자인 저나 아니면은 관찰을 하시는 어머님들께서 보시기에 뭐 이런 정도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를 틀려왔지? 라고 하는 게 좀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겠고, 그래서 앞선 두 가지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뒤쪽에는 이제 부가적인 내용이긴 한데, 과제나 복습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근데 복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자기가 재구성한 개념에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은 얘기랑 내가 받아들이는 거랑 견주면서 내가 받아들이는 내용이 정말 오차가 없는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내가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한 내용이 시각적으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노트 정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머님들도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노트 정리를 안 하는 애들은 죽었다 깨나도 노트 정리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취향의 영역으로 보실 게 아니라 좀 필수적인 영역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릴 때부터 좀 노트를 많이 사주시고 그리고 좀 검사도 많이 해주시면서 노트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떤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이 노트 정리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노트를 딱 봤을 때
본인의 사고의 흐름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남이 봐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머릿속에 정리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 정리를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논서술력을 증진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테스트를 봐라. 반드시 공부를 할 때는 테스트를 봐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지? 얼마나 잘 알고 있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간 제한이 있을 때, 아이들이 시간적인 압박을 느낄 때, 내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구나라는 긴장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본인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런 시기부터 자녀들이 어떤 종류의 실수를 하는지 데이터 수집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머리가 많이 큰 친구들은 실수를 해서 문제를 틀려오면은 본인이 좀 집중이 흐트러졌다. 아니면 좀 운이 안 좋았다. 좀 기운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해서 틀린 그 문항의 점수를 자기 원래 점수에 막 더해요. 그러니까 나의 원래 점수는 실수해서 틀린 점수까지 더한 점수다. 그러니까 그게 내 원래 실력이다. 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실수는 그 자기 뇌에 스스로 경고를 하지 않으면 똑같이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옐로 카드를 주고 경각심을 줘야지만 실수를 안 하는데, 그럼 경각심을 주려면 어떻게 하냐?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어떤 종류의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는구나. 다음부터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반드시 기억해서 나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뭐 노트에다 적건 어디에다 기록을 해서라도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약점이나 실수 관리 같은 거 이제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제 수업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뭐 저희 아카로드에서는 뭐 6월에도 개강을 하고 7월에도 개강을 하는 반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6월에는 2가지 반이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물리화학 하이탑 물리화학 집중반이랑 O2 물리화학 집중반 2반 정도가 이제 개강이 될 텐데, 이게 브로셔에 내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브로셔가 이게 PPT 수정이 좀 늦어가지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이 토요일, 일요일에 하이탑반 개강을 할 예정이고, O2반도 이제 토요일에 이제 개강을 하니까 이 개강 일정을 좀 참고하셔서 일정을 좀 조율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마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O2를 먼저, 모투를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이탑반을 먼저 들어가도 되는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중등 과학 공부를 아예 안 한 수준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초등과학에 대해서 정리가 된 수준이라면 뭐 크게 어떤 반에 입반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과학에 대한 베이스가 뭐 전혀 없다시피 한 경우라면 O2를 먼저 수강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관리하는 측면들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아카로드에서 체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뭐 계속 들으실 거고, 뭐 다른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하실 텐데, 뭐 진행하는 수업이나 뭐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진도를 나갔고 어떤 과제가 나갔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시험 성적이 어떤지 같은 것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안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꼬맹이들이 좀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수업을 좀 많이 빠질 때가 많은데, 동영상이 항상 제공이 되고 이게 실시간 라이브도 되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성적 관리적인 측면, 성적 뭐 점수나 뭐 평균 뭐 등수 같은 것도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봤는데, 사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다른 학원들이 갖추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좋은 관리의 의미는 관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합에 나간다고 하면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본인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자기에 대한 객관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시기가 되게 늦어지다 보니까 소모가 많은 거죠. 내가 정말 영재 입시에 적합한가? 내가 정말 자사고에 적합한가? 라는
그 고민을 너무나 늦게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임과 동시에 아이들을 관찰하고 컨설팅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재입시라는 아주 바쁜 자리, 좀 대표님께서 저한테 거는 기대가 크신데 요즘에 잔소리도 많이 하세요. 일도 많이 주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과학을 내가 직접 지도를 하겠다. 중등과학 수업 깔아달라라고 했던 이유는 더 이상 우수한 아이들, 완성된 아이들을 찾아 헤맬 게 아니라 좀 더 어릴 때 양질의 교육을 제공을 해서 관찰하고 성장을 시켜서 끌고 올라가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앞으로 녹록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제가 어머님들의 조력자 내지는 런닝메이트로서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필요할 때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